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고신대대 장기식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20차 정기 세미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보존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전질환과 신장 이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좀 풀리고 이제 곧 3월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먼저 20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맡아주신 바쁘신 중에도 또 강희경 센터장님, 또 참석해 주신 원내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특별히 또 연구간사로 수고해 주시는 문영환 교수님과 그리고 서강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시는 강희경 센터장님은 아마 국내에서 유전성 신질환에 대한 이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모시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간단히 C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연 센터장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그 본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2003년에서 5년까지 하버드의대 BIDMC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이식연구소에서 연수하셨고 이후에도 미시간 대학에서 연수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의대 소아과 교실 교수, 그다음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콩팥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유전 질환에 대해서 지식도 익히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어, 강희경 센터장님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강의로 공유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료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주제는 유전질환과 신장 이식입니다. 지금 장기식 센터의 저 교수님들, 연구원 선생님들, CRC 선생님들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장 이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근데 제가 예, 콩팥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로 신장 이식과 관련하여서 유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질환과 신장 이식이라는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것처럼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장 이식이 필요한 유전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유전 질환의 신장 이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리고 흔한 유전 질환의 신장 이식에 대해서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유전 질환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죠. 보통 이식을 필요로 하는 신장 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서 유전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포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 요즘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다. 적어도 신장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10%는 유전 질환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포인터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포인터 옵션. 네. 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장 이식이 필요한 유전 질환. 네, 유전 질환과 신장 이식의 첫 번째 아마도 떠올리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유전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유전 질환 때문에 생기는 신질환이 있겠죠. 신질환 자체가 유전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장에 유전 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전 질환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전 신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모두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콩팥을 이루는 모든 조직에 관련한 신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메룰루스의 구조인 포도사이트하고 글로메룰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중에 알포트 신드롬이라는 글로메룰라 베이스먼트의 질환이 유전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 아주 이제 1990년대 중후반에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사이트의 질환으로 유전성 신증후군 또는 포칼 세그멘탈 글로메룰러 스클레로시스 국소성 사구체 분절성 경화증 이런 것들이 또 유전 질환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키드니의 튜볼에 생기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으로는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다낭신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소아에서 콩팥이 점점 나빠지게 만드는 콩팥 황폐화증 등등이 있겠고요. 그 외에 어, 의과대학 때 또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을 신세뇨관 산증 또 이렇게 칼륨이 콩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바터, 기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전 신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두가 콩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요붕증 같은 것들은 요붕증이나 바터 지탈만의 경우에는 콩팥이 나빠지지 않는 환자들도 많죠. 하지만 이 콩팥의 주 역할을 하는 그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구인 글로메룰루스에 문제가 생긴 알포트 증후군이나 이 포도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FSGS 지네틱의 경우에는 대부분 콩팥이 나빠집니다. 이분들이 투석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이식이 필요하시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이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낭신 환자분들이 사실은 저는 소아과 의사라서 이식을 필요로 하는 다낭신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 환자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요. 보통 나이 많이 드셔서 50세 이후에서 이식이 필요하시게 되겠죠. 네, 이외에 그러니까 콩팥 질환이 유전 질환 때문에 생겼지만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유전 질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파이 그래프는 그 원인을 모르는 신장 질환, 원인을 모르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딱딱 긁어서 유전 검사를 해봤더니 요즘에는 어, 유전자를 대부분 긁어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그 오리진을 모르는 키드니 디지즈의 5분의 1이나 되는 환자분들에게서 유전 질환이 발견됐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이 정도의 포션들은 이 환자들이 유전 질환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라는 것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 PKD 쪽 다낭신 환자 같으면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분들도 원인 모르는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그냥 만성 콩팥병 상태가 되어서 그때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이 알포트라는 질환이 이 콜라겐 타입 4 알파 5 또는 3, 4번 이 관여가 되는데 이 환자들이 뭐 적어도 25% 이상에서 네, 25% 이상에서 이렇게 그 만성 진짜 그 콩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미토랑 어, 그 엑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5분의 1, 뭐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니까 그 전체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환자분들의 이식에서는 또 접근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콩팥병 자체가 유전 질환에 의한 것인 경우를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콩팥과는 관련 없는 사실은 유전 질환인데, 이 유전 질환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또 있겠습니다. 질환이 콩팥을 공격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 용혈성 요독 증후군 중에 흔하지 않은 형, 비정형인 경우가 대표적이겠고요. 그리고 질환의 메타볼라이트가 콩팥에 쌓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프라이머리 하이퍼옥살유리아라는 병과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 등이 있겠는데요. 이 위에 또 아주 드문 다른 병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엔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유전 질환의 이 환자들이 신장 이식을 할 때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겠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을 이식하실 때 이것을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이식한 콩팥에 이 환자가 앓고 있던 콩팥병이 재발할 것인가 를 이식하시기 전에 아마 고려를 하시고 이식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유전신 질환은 어떤 것을 고려할지, 신손상이 동반되는 유전 질환에서는 어떻게 할지 예, 짚어보지요. 그리고 이 또 만약 리빙 도너에게서 콩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리빙 도너가 이 콩팥을 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전 질환에서는 또 어떤 것을 고려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신이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유전 질환의 환자들은 그 콩팥 외의 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식을 한 다음에는 이식을 해주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 환자의 주치의가 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겨주셔야 하는 것들이 유전 질환 환자분들께는 좀 있으십니다. 네. 먼저 재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신장 이식을 하실 때에 재발을 걱정하시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 성인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그 FSGS 신증후군 환자들이 이식할 때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이제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FSGS 신증후군이 유전 질환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재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발표된 2-3년 전 발표된 KDIG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FSGS를 이제는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지네틱 유전 질환에 의한 FSGS를 분류로 정식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전 질환을 생각하고 유전 검사를 할 것인가 에서는 FSGS가 신장 조직 검사에서 나왔는데 환자가 붙지 않는 경우, 신증후군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다른 원인 세컨더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전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해라. 여기 이 가이드라인에 where appropriate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개발도상국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where appropriate라고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 FSGS가 조직 검사에서 나오고 신증후군이 아닌 환자는 다른 치료를 하기 전에 우선 "유전 검사를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신증후군이 있는 환자들도 기존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전 검사를 하느냐? 유전성인 FSGS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소아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예. 이렇게 유전 때문에 생기는 신증후군, 약에 잘 듣지 않은 신증후군 또는 FSGS라고 발견된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보통 우리가 신증후군에 쓰게 되는데 면역 억제에 듣지 않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끊어라. 그리고 다만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환자에게 별 부담이 되지 않는 혈압약을 써라. 요런 그러니까 치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유전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유전 신질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FSGS가 그 신증후군이 콩팥 자체의 말하자면 설계도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식을 해 주면 건강한 콩팥을 이식해 주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걱정 없이 이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다만 유전성 신질환 중에서 구조가 너무 없는 경우,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것은 콜라겐 타입 4 알파 뭐 3, 4, 5번 중에 대표적으로 5번이 없는 경우는 이 환자분이 콜라겐 타입 4 알파 5라는 요 구조물을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요 구조물이 있는 신장이 몸에 이식이 되면 그 항원은 새로운 것으로 어,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그 저기 기저막 증후군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 엄격하게 말해서 이 신질환의 재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 후에 재발을 걱정한 FS, GS 신증후군의 경우에 유전성이라면 재발 걱정 안 하고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신질환 굉장히 신증후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포도사이트 글로메룰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글로메룰라 에피셀리알 셀 의 구조 단백 또는 그것의 이제 신호 전달 체계에 관련되는 그런 유전자의 문제가 있을 때에 유전성 FSGS가 생기고 이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쪽에 코큐텐 바이오신테시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코큐텐을 열심히 드시면 신증후군이 더 진행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FSGS가 붙지 않는 경우 또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 진단 빨리 하셔가지고 더 나빠지는 것을 상당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FSGS에서는 유전 진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콩팥이 나빠서 이식을 하지만 그 원인이 질환이 콩팥을 공격하는 경우라면 원인이 콩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이식을 하는 경우에 콩팥이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콩팥을 이식하기 전에 이 콩팥을 공격하는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이라 함은 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 그 혈관에 벽을 이루고 있는 엔도셀리알 셀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면역 체계 입장에서는 혈관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피가 흐르는 동안에 깨지게 되고 헤몰리시스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혈전이 생긴 기관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드니 입장에서 유레미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햄버거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식중독 등으로 생기는 식중독 등에서 동반될 수 있는 어, 독소에 의해서 이렇게 엔도셀리알 셀이 깨져가지고 생기는데 이 에이티피칼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면역 체계에 있는 이 컴플리먼트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에 이 조절의 문제가 있어서 생깁니다. 우리 컴플리먼트라는 이 면역 체계의 구조는 이 균이 있으면 항상 잡아먹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박테리아 셀인데요. 컴플리먼트 C3라는 건 계속 조금씩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균이 발견이 되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얘를 공격해서 깨트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구조 이 시스템이 균인지 우리 세포인지 알지 못해서 막 공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나는 나야 공격하지 마. 그래서 방어를 하는 체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MCP라고 하는 단백이 이 C3가 더 이상 액티베이션 되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팩터 H, 팩터 I 이런 것들이 이 자기 세포 주변에서 이 C3 등의 컴플리먼트가 액티베이션이 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팩터 H가 고장이 나거나 팩터 I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MCP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 컴플리먼트의 액티베이션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팩터 B가 활성화가 되는 유전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 세포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게 되죠. 이것이 에이티피컬 헤몰레튜리믹 신드롬이고요. 이 환자들이 항상 이게 있는 건 아니고 감기에 걸리거나 아주 미약한 자극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 임신 같은 아주 임신이나 이식 등의 심한 상황이 되면 문제가 별로 없는 분들도 에이티피컬 헤몰레튜리믹 신드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콩팥이 망가졌으니까 콩팥만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인들이 보면 어 이렇게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요. 이 환자분들의 유전 진단을 딱 해 봤더니 이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조절 인자인 팩터 H, 팩터 I, 뭐 MCP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신 거죠. 그리고 C3나 CFP 같은 이 공격 말하자면 이제 군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되고요. 그래서 이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신드롬 환자분들 중에 적어도 반 정도는 유전 질환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식을 하게 되면 직방 어 콩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식을 한 후에 이식 자체가 굉장히 심한 자극이기 때문에 이식 후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이식을 했을 때 요 유전 원인에 따라서 콩팥이 나빠지는 재발하는 빈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한 유전 질환 유전 원인이 컴플리먼트 팩터 H의 디펙트인데요. 이 환자분들은 이식하면 거의 1년 안에 반 이상이 콩팥을 잃습니다. 그리고 네. 그 컴 C3 CFP 정도도 뭐 반 정도 곰팥을 잃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 질환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에이티피컬 헤몰레튜리믹 신드롬 환자분들은 콩팥 이식만 하면 반 이상 재발하기 때문에 이 콩팥 이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컴플리먼트 팩터 컴플리먼트를 가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는 약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이식을 하고자 하면 이 C5 이니비터를 이식 전부터 가능하면 이식 후에도 쭉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게도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컴플리먼트 팩터 H는 간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 간 이식을 먼저 해서 이 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 후에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이 유전성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미 신드롬이라고 해도 모두 다 컴플리먼트 팩터 H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미 신드롬 환자분들이 모두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한편 근데 요즘에는 이 간 이식 자체도 사실 모탈리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컴플리먼트 C5 이니비터가 쉽게 쓸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간 이식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것을 주구장창 쓰면서 신장 이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쓰면 사실은 콩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으로 쭉 쓰게 되는 약인데 그런 경우에는 콩팥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신장 이식도 거의 하지 않게 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질환은 프라이머리 하이퍼옥살유리아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피노타입을 가지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돌 있는 분 어 신장 결석 있는 환자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요. 이런 BCD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A 같은 경우 이 콩팥이 굉장히 하얗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아가들이 뭐 1 개월, 3 개월 되는 아이들이 콩팥이 갑자기 나빠져서 오는데 초음파를 찍어 봤더니 이렇게 콩팥이 하얀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게 이 글라이옥실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채소 또는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런 대사 산물들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옥살레이트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돌을 만들어서 쌓이게 되는 병인데요. 그래서 글라이옥살레이트 메타볼리즘의 에러이고,
그래서 옥살리트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이것들이 콩팥으로 나가야 되는데 콩팥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쌓여서 콩팥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콩팥 외에 눈, 뼈 이런 데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만약 콩팥이 나빠졌다 콩팥만 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이면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식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러한 대사가 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어, 이런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간으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이 이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요 엔자임을 블록하는 siRNA 신약이 나와서 그 루마시란이라고 나와서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지 않게 되는 신장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간 이식 없이 이 약을 쓰면서 신이식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신장 이식만 하면 그 3년 서바이벌이 2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간 이식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과거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빙 도너가 이식을 주실 경우에 이 질환이 발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 질환이 어떠한 그 히레디터리 패턴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토조말 도미넌트, 오토조말 리세시브, 그리고 엑스링크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디즈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가 유전 질환이다, 진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 누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을까를 그 질환에 따른 그 유전 패턴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분이 콩팥을 주시고자 한다면 그분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콩팥을 받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ADPKD 환자분들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ADPKD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렇게 콩팥이 모두 콩팥과 간들이 시스트로 변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에 이 질환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대 환자분이다.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대, 60대의 PKD 환자분이 이식을 받으려고 했을 때 30대의 아드님이 주시는 게 안전할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물혹이 몇 개 있는가, 콩팥 한쪽에 있는가, 양쪽에 있는가로 이렇게 어,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환자분에게서 유전 진단이 됐다면 그 유전 변이가 도너에게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리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포트 신드롬인데요. 알포트 증후군은 이게 이제 글로멜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이제 전자 현미경 사진인데 요것의 주 컴포넌트인 콜라겐 타입 4, 3번에서 5번까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게 지금 알고 보니 생각보다 흔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어, 제일 처음 알려진 것은 5번 콜라겐인데요. 얘는 X 크로모솜에 있기 때문에 X링크드로 유전을 하고 남자분이 이 문제가 있으면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엔드스테이지 키드니 디지즈로 가게 되고요. 여자분들은 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건강함으로 한 반 정도에서 콩팥이 나빠지는데 지시는데 그것은 이 스터디에 따라서 포션은 좀 다릅니다. 콜라겐 3번이나 4번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엑스링크드 메일처럼 거의 대부분 콩팥이 나빠지고요. 오토조말 도미넌트인 경우에는 하나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엑스링크드 여자처럼 한 그 엔드스티지 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그 알포트 아드님의 엄마
100%, 그러니까 이건 X링크드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에게 알포트를 물려줄 수는 없거든요. 알포트 아드님은 그 아드님에게서 새로 생긴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엄마는 100% 보인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엄마들이 엔드 스테이지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콩팥을 하나 준 다음에 괜찮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토조말 도미넌트인 경우에도 이분들이 엔드 스테이지가 되는 게 대증의 나중이지만 한쪽 콩팥을 줬을 때 괜찮을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포트 신드롬 환자를 이식하실 때에는 가족분들에게 받을 때는 가족분들이 리스크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이 리스크가 없는 분들에게서 이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알포트는 문제가요. 우리가 다른 병이라고 알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요것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이 차트와 비슷한 건데 원인을 모르는 신장병의 3분의 1이 PKD고 나머지 3분의 1이 알포트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포트 환자들이 알포트로 알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는 원인 모르는 신장병 또는 고혈압 때문에 생긴 신장병, 다른 글로메룰로 네프로패시, FSGS 이런 것들로 오인돼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식할 때 가족에게 함부로 받으면 그 도너에게 두 함을 하는 것일 수 있다를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알포트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쨌든 해당하는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게 오토소멀 도미넌트든 엑스링크드든 도너가 되지 말아라. 거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같은 베리언트가 있는데 주실 분이 한 60세이시고 건강하다. 오토소멀 도미넌트 알포트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직 좀 발전하고 발전하고 있는 병입니다. 신장 이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익스트라레날 심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알포트 신드롬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분들은 귀가 나쁩니다. 보청기를 일찍 하셔야 되고요. 보청기가 소아의 경우에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찍 보청기를 해 줘야 수능 점수가 높아질 것이고요. 어른분들의 경우에는 청력이 나쁜 것이 치매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이어도 보청기 안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시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눈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케어를 해 주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게 흔히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요 FSGS와 신장 기형이 같이 있는 것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팍스2라고 하는 요 유전자는 그 눈이 같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레날 콜로보마 신드롬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유전자 FSGS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장 기형만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눈도 나빠지시기 때문에 같이 케어 필요하겠고요. HNF1 베타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자꾸 진단이 되고 있는 병인데요. HNF1 베타는 원래 그 모디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베티스 오브 영 중에 콩팥이 같이 나빠지는 병으로 처음에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트랜스크리션 팩터이고요. HNF1 베타는 키드니의 기형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스트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가가 콩팥이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처음 발현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런 분들은 시스트도 있고 콩팥도 나빠지고 당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라면 당뇨가 생기지 않는지 특히 우리 신장 이식한 환자분들 당뇨 흔히 생기는데 이 HNF1 베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뇨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같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갔습니다만 ADPKD 환자 분의 이식을 할 때에는 어느 분으로 도너를 할 것인가, 알포트도 마찬가지고요. FSGS의 경우에는 재발 걱정 없이 이식하실 수 있겠다. 에이티피컬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의 경우에는 간 이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을 먼저 고려할 수 있겠고, 또 요즘에는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고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프라이머리 하이복설주리아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가이드라인 이 2022년 키드니 인터내셔널 리포트에 나온 것을 보면 ADPKD는 도너가 이제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기 어, 초음파가 정상이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할 수 있다면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패밀리알 헤마추리아의 경우에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알포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학생 때만 해도 비나인 패밀리알 헤마추리아라는 컨디션이 을 배웠고, 이것은 비나인하다라고 배웠는데요. 이분들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이 콜라겐 타입 4 알파 3야 4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분들이 그 나중에 나이 많이 드셨을 때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여 지금은 이거를 오토조말 도미넌트 알포트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US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의 이제 대규모 바이오뱅크를 확인해 봤더니 알포트를 일으킬 만한 유전 변이가 있는 분들이 100명에 1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환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분들은 at risk 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혈류가 있는지 단백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단백뇨가 만약 발견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그 레닌 안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블락킹을 하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10년, 20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니터를 해서 밀어주셔야 하고, 그분들은 도너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에이티피칼 헤몰리틱 유레미 신드롬에 약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저기 프라이머리 하이포옥살유리아의 경우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먼저 하거나 또는 신약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 질환인지 모르고 원인이 뭔지 모르는 콩팥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식을 그냥 진행할 것이냐.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특히 이분들이 콩팥이 나빠진 것이 40세가 안 되고 젊은 분이고 원인을 모르고,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엑스트라 유날 피처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경험한 일이 잘 없겠지만 우리가 중동 환자들을 이식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컨생규니티가 있을 때 이 경우는 꼭 유전 질환을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원인을 밝힌 후에 그 도너와 그 리시피언트의 리스크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분 동안 주말 간상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들, 그리고 문헌들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혹시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하십시오. 예, 저는 고신의대 양리학교실 이대희입니다.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연을 잘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알포드 증후군에서 콜라진 4 알파 체인 3, 4, 5에 문제가 생기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스트럭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게 오토제니시티가 생겨서 오토 이뮨 형태로 문제가 생깁니까? 또 네, 하나는 네. 알포트가 생긴 경우에 오디오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 청력 손상이 있는데 그게 연관된 어떤 기전이 있습니까? 거기 연관되는 기전이 예, 상관성이 예. 있다는 겁니까? 예. 네네. 네. 예. 콜라겐, 그 알포트의 경우에는 이 콜라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몹시 불안정해집니다. 음, 예, 그래서 구조의 문제가 맞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튼튼해야 되는데 숭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난청이 생기는 이유는 똑같은 콜라겐 타입 4, 3, 4, 5를 그 귀의 그 헤어셀인가요? 그 헤어리셀인가? 됐어요. 예. 그 셀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고신의대 신장내과의 정연순입니다. 저는 ADPKD를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아, 네. 들립니다. 그 제가 이제 한 환자가 딸이랑 같이 왔는데 엄마는 그 메이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1A 굉장히 경하세요. 그 예, 시스트가 예. 몇 개 없는데 딸이 시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16살에 왔는데. 예, 그래서 예후가 그냥 딱 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VUS가 3개가 나왔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딸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제 나오기는 했고, 다른 가족은 없어서 다른 가족을 검사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 보면서 이게 환자의 다른 유전자 말고 또 다른 벡터들이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VUS지만 이게 개수가 많을수록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나? 네.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던데 예, 예. 혹시 그런 거하고 유사한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게 이제 VUS가 참 어려운데요. VUS가 지금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꼭 이제 이것 때문에 병이 발병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라이클리 패소제닉을 주는데 VUS도 알고 보면 병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유전 진단을 해준 측이랑 좀 논의를 해서 이게 얼마나 패소제닉한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VUS라고 다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요. 예전에 패소제닉이라고 했던 게 그렇게 뭐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됐던 게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경우도 있고 지금 VUS인 것이 이렇게 가족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이제 환자분한테는 있고 환자분이 아닌 경우에는 없고 이런 경우 이렇게 그걸 이제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VUS를 하더라도 이거는 패소제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인실리코라고 이제 그 웹에 넣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제 데미징 하는지를 알려주는 툴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걸 사실 임상가가 다 알기는 어렵고 결국은 진단해 주시는 분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베리언트가 여러 가지 겹치면 좀 더 심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따님이랑 같은 베리언트가 있는데 따님이 더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만약 VUS가 3개가 나왔다면 사실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오토소말 도미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소개 드렸던 HNF1 베타 같은 것도 꼭 그 ADPKD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 진단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꼭 어디까지 추구를 해야 되는가는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또 임상 유전체 의학과들이 이제 개설된 데가 있으니까 한번 보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유명하신 교수님을 이렇게 저희 학교 세미나에서 뵙게 돼서 아유, 네, 연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두 가지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 보통 그 유전 검사 염기 서열 분석할 때 대부분 보면 뭐 엑솜이라든지 타겟 패널로 인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같은 경우는 전체 유전자의 한 1, 2%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문을 찾아보니까 일단 그래도 임상적 유용성은 꽤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 검사하실 때 이게 보통 보면 엑솜이나 타겟 패널처럼 이게 짧은 거 이런 걸 하시는지 전장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금 이게 다른 건데 면역 억제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요즘 파르마코 제네틱스가 이제 요즘 지놈이 좀 관심이 많고 근데 아직까지 효과는 찾아보니까 이게 판정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게 타크로리무스하고 이제 아자시오프린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 또 임상에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페놀레스 모페틸이라든지 엠토르 이니비터 관련된 그 파르마코 제네틱스에 대한 연구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유전 검사의 방법은 얘 딱 이 진이 맞다. 이 유전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유전자만 생어 시퀀싱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알포트 신드롬 같으면 유전자가 되게 크거든요. PKG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유전자 하나 하는 것보다 혈액솜으로 내면 한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혈액솜을 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연구원도 잘 없기 때문에 혈액솜 주로 내고, 그리고 어 병원에 이제 타겟 엑솜 시퀀싱이 질환별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그쪽이 조금 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거나 입원하시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구로 지금은 혈액솜을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꼭 유전 질환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뭐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로 보낼 때 이제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이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 주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질환으로 밝혀졌다고 리포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그 혈액솜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하는 타겟 엑솜을 할 때에도 이 사실은 몇 개 유전자만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도 혈액솜을 해서 그중에 고 유전자만 확인을 해서 리포트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진단이 어쩌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에는 또 "그 유전자를 좀 봐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대개 또 차지 프리 또는 또 다시 돈 내라 해 가지고 다시 봐 주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코지네틱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공부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어 혹시 소아청소년과 저희 들어오셨는데 정유진 교수님 혹시 영규민 교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김찬덕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준석 과장님, 정유진 교수,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신생아 파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아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아 청소년과의 정유진이라고 또 합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채팅으로 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오준석 과장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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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강희연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선생님. 저도 이 모임에 처음 들어왔는데 아주 유익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도 들었고 해서 임상적으로 제가 궁금한 관계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정윤수 교수님 VU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너 실렉션 할 때 ADPKD에도 이 환자가 40세 이상이고 임상적으로는 뭐 이 이미지에 시스트도 없고 프로테인유리아, 헤마추리아 전혀 없고 리널 펑션도 정상인데 이제 도네이션 하기 전에 지네틱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VUS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환자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거 도네이션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ADPKD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X-링크드 알포트 신드롬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아들이 엔드 스테이지 되는 알포트 때 엄마가 이제 도네이션 하려고 검사해 보면 45세 이상인데 전혀 임상적으로 헤마추리아 프로틴이라도 전혀 없고 근데 이제 뭐 알포트 캐리어는 맞으니까 리날 펑션도 완전히 멀쩡하고 히어링 로스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도네이션을 이때까지는 뭐 했거든요. 그다음에 원래도 이제 제일 뭐 마지막까지 이 제일 이제 마지막 돈으로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엑스링크드 캐리어는 거의 이제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임상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알포톨로지 하는 분들 발 강의하시는 거를 봐도 이렇게 나이 든 분들 캐리어가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도네이션을 막는 게 맞느냐 모르겠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50세 이상이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몰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팔로우업을 하셔가지고 마이크로 알부민유리아가 나온다 하면 바로 라스 이니비션 들어가는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있을 때에 대처하기 시작하면 엔드 스테이지가 뭐 2, 30년, 심지어 4, 50년 뒤로 미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저말 그러니까 ADPKD의 경우에는 같은 베리언트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패소제닉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에게 그게 그게 병을 일으키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사실은 40대 조금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그 ADPKD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근데 그거 이제 ADPKD 이게 패소제닉한지 네네 답변을 잘 못 해주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게 근데 이제 ADPKD 환자는 도네이션 의사는 뭐 그렇죠. 명확하고 예, 예, 보통 이 나이도 한 50세 넘어가고 뭐 예, 이런 경우들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예, 예. 도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충 리스크만 설명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예, 예. 괜찮지만 네. 이런 유전적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시스테가 없는 게 예, 확실하다면 예. 네, 괜찮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제 패서제닉 시스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아청소년과 정효진 교수님 질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적 신장 질환을 가진 경우에 신생아 시기에 아기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기를 위해 신생아 시기에 어떤 유전자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예, 알려진 병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병이 있고 또 둘째를 가졌을 때 똑같은 병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알포트 신드롬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특별한 과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그 질환 리스트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리스트에 속해 있는 병이라면 착상 전 유전 진단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임신 초기라면 알려진 유전 질환이 이고 그 유전 변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육모막 검사를 해서 유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알포트 신드롬 환자를 꼭 그래서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신생아 시기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이제 ARPKD인 경우에는 더 기다리지 않고 빨리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고 사실은 아기보다는 그 동생 또는 이제 친척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유전 질환은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좀 전에 알포트 증후군 하실 때 그 시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구조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 예예. 안과적인 문제는 이 각막이 손상이 잘 생기시고요. 그리고 아 이제 예. 망막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시력이랑 적극 꼭 관련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결합 그렇죠. 조직에. 예, 고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오늘 유전질환과 신전 이식에 대해서 최신 지견에 대해서 좋은 강의해 주신 강의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4월에 열릴 21차 세미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이신 김형부 교수님 모시고 지놈 에디팅 이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마 요즘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 제노트란스플란테이션이나 면역 관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되어서 저희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막바지 겨울인데 건강 주의하시고 잘 보내시고 따뜻한 4월에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